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매일같이 생활하는 바로 그 집안에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부모님 방에서 매일 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30년 묵은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결혼한 지 겨우 2주,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한 신혼이었죠. 시댁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기와를 얹은 멋스러운 한옥을 짓고 사실만큼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넓은 앞마당과 아담한 뒷마당이 있는 2층짜리 집이었죠. 제 방은 아래층에, 시부모님은 2층 복도 끝방을 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잠자리가 바뀌어 설쳐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쿵쿵거리고 달그락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 다음엔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물건이 마룻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인가? 하지만 도둑이라면 왜 시부모님만 주무시는 2층에서 소리가 나는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남편은 몸을 뒤척이며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을 거라며 어서 자라고 타박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누웠지만 온갖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시어머니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머님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퀭했지만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대하셨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혹시 누가 깨어 계셨어요? 어머님은 순간 멈칫하시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아, 내가 화장실 가다가 뭘 떨어뜨렸나 보구나. 나이 드니 잠이 없어져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뭘 그렇게 무겁게 끌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밤 그 소리는 또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마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을 끄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겉옷을 걸치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리나지 않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두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라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살짝 열린 시부모님 방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꼭 껴안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사진 한 장을 들고 무어라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빛바랜 도자기, 낡은 철제 상자, 그리고 표지가 뜯어진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려가려던 순간 제 발밑에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시아버지가 획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어둠을 뚫고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미친 듯이 제 방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부폭님의 눈빛은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걸 아는 듯 했지만 누구도 아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지만 저만이 숨막히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대체 저 나무 괴짝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사진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두 분은 매일 밤 누가 볼세라 몰래 저런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시댁 식구 모두가 지난 3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거나 시부모님께서 저를 경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무심코 던지는 시선 하나하나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젯밤 무엇을 보았는지 혹은 최소한 무언가 눈치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부엌에 내려와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내려가 일을 도왔지만 오늘의 공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말을 걸지 않으셨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계셨지만 단 한 줄도 읽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래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침묵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집살이 초반에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천천히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가족이 애써 지켜온 경계를 제가 넘어설까봐, 이제 막 쌓기 시작한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행주를 짚기 위해 몸을 숙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저 때문에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비밀 때문에 불안한 걸까요? 오후에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이 비었을 때 저는 조용히 시부모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어젯밤의 소라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나무 괴짝도, 낡은 일기장도, 바닥에 깔려있던 담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롱 손잡이와 창틀을 만져보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중 어젯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계셨던 바로 그 자리의 마룻바닥에서 작은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낡은 장판 밑으로 작은 다락문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지만 주변에는 분명 최근에 만진 듯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살짝 잡아당기려던 순간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문을 급히 닫고 장판을 원위치 시킨 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을 봐오신 시어머니께서 막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계단에서 내려오는 저를 보고 잠시 흠칫하셨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올라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쿵쿵거리는 소리는 어김없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일기장 같은 것을 읽는 듯한 조용한 속삭임. 저는 애써 눈을 감았지만 어젯밤의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무 괴짝을 끌어안고 있던 시어머니, 그리고 돌아보던 시아버지의 그 서늘한 눈빛.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 돈이나 금괴 같은 것을 숨겨둔 걸까? 아니면 두 분의 과거와 관련된 끔찍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혹시 그날 밤 아버님이 들고 있던 사진 속 인물은 오래전 이 집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가족은 아닐까? 저는 혼자서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누구에게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강단 있는 사람, 바로 제 친언니였습니다.
언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와서 다 얘기해 줄게. 대신 아무도 모르게 와야 해. 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한 번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비밀도 있는 법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언니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언니가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집에 들르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친정에 갈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우리 자매는 이런 드문 기회를 빌어 만나곤 했습니다. 물론 이번 만남의 이유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지만요. 저녁 6시쯤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단아한 모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를 내게 한 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이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광경, 나무 괴짝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저를 돌아보던 시아버지의 섬뜩한 눈빛까지 장판 밑에서 발견한 작은 다락문 이야기와 밤이 깊어질 때마다 느끼는 극심한 공포감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습니다.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건 확실히 아니구나. 시부모님만의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가 한 말을 들어보면 무언가 아주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도 이게 평범한 비밀 같지가 않아. 두 분의 행동이나 날 보는 눈빛이 마치 내가 이 집의 가장 큰 금기를 발견하기 직전인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단 말이야.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랑 같이 여기서 자겠다.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일찍 재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남편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문을 닫는 척했지만 안에서는 언니와 제가 문틈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새벽 2시가 넘자 그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조심스럽지만 규칙적인 발소리, 서랍 여는 소리, 그리고 두 분이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 크진 않았지만 제 팔에 소름이 돋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올라가 보자.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말씀드릴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소리나지 않게 한 걸음씩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등은 꺼져 있었고 시부모님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그 익숙한 나무 괴짝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누군가의 낡은 옷가지로 보이는 것을 손에 들고 떨리는 손으로 옷의 주름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는데 뚜껑이 열린 상자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머리카락 한 뭉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포에 떨고 있자 언니가 제 손목을 꽉 잡아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와 언니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젠 누군가는 알아야 할 때가 됐지.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극도의 혼란이 담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간간이 끊겼습니다. 30여 년 전에 내 시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내 남편의 형이 실종됐단다. 우리에게는 내 남편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 6살 때 유괴를 당했지. 경찰이 몇 년을 수사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 어머님은 흐느끼셨습니다. 이 괴짝이 그 아이에게 남은 전부란다. 그리고 저 일기장은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네 아버지가 매일 밤 써 내려간 기록이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밤 이렇게 물건들을 꺼내놓고 아이를 기리는 거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유란다.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집, 지붕 아래에 그토록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슬픔은 수십 년간 매일 밤 조용히 반복되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유괴한 걸까? 왜 시부모님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시아버지는 괴짝을 열 때마다 현우라는 낯선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걸까?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바로 말하지 않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이건 뭔가 이상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야? 그날 밤 뭔가 발견한 거라도 있어? 아니, 아직은. 하지만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진짜 폭풍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구도 그 나무 괴짝이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고 시아버지는 늘 그랬듯 신문을 읽으며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눈빛,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도 더는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내 언니는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언니의 시선은 거실벽에 걸린 시부모님의 낡은 결혼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실마리를 쫓는 듯한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님이 부르시던 이름 기억나니? 현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똑똑히 들었어요. 아버님이 낡은 옷을 들고 현우야, 춥지는 않니? 하고 속삭이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군청에서 일할 때 30여 년 전쯤 있었던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그때 경찰은 아니었지만 관련 보고서를 읽었거든.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에서 김현우라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었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고 사건은 진전이 없어서 종결 처리됐지. 다른 지방으로 팔려나간 유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 아이가 혹시 시부모님의 아들일까요?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 저는 충격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의 고통이 진짜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집안의 누구도 모르게 그 사실을 숨겼을까? 왜 단 한 번도 그 아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을까? 그날 저녁 저는 청소를 돕겠다는 핑계로
시부모님 방에 올라갔습니다. 대낮에 밝은 빛 아래서 그 나무 괴짝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괴짝도 담요도 바닥에 다락문 흔적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눈치챈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언니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신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가 비정상적일 만큼 고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2층이 아니라 대문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검은 천 가방을 하나 들고 조용히 대문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남편을 깨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언니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시아버님이 새벽 3시에 검은 가방 들고 집 나가셨어.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해. 방문 꼭 잠그고 절대 따라 나가지 마. 아침에 내가 알아볼게. 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심각해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언니 말대로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백 가지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잃어버린 아들의 유품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걸까?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뜨자마자 언니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자 언니는 저를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 시아버지께서 허름한 골목 안 낡고 작은 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듯 문에 손을 얹고 계셨죠. 사진 속에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 뒤를 밟았어. 우리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낡은 노동자 숙소 단지야. 언니는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만나신 사람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청년이 시아버님을 무척 닮았다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언니는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내 직감이 맞다면 현우는 죽지 않았어. 아마 저 집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현우일지도 몰라. 저는 마당 한가운데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낡은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지진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유독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가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침착하게 남편에게 달걀 프라이를 덜어주셨고 회사 일에 대해 물으셨지만 저는 평소보다 손을 더 심하게 떨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사진을 보여준 후 다른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게만 당부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계속 지켜봐. 내가 사진 속 그 사람에게 접근해 볼 방법을 찾을게.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이건 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는 며칠 더 머물겠다며 시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을 보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뜻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어머님도 언니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언니는 제게 작은 수첩을 주며 매일 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발소리,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이상한 눈빛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요. 진실은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고 언니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도 방을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거실에 걸어두었던 제 외투가 사라진 것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딱 한 번 입었던 새 옷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마 조카 아이들이 놀러와서 장난치다 어디 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아무도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의 비밀뿐만 아니라 낮에 벌어지는 무해해 보이는 행동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방문을 잠그고 중요한 물건은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저를 이 집 안에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반나절 만에 외출해서 돌아온 언니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굳게 닫은 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진 속 그 청년 만나고 왔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름이 현우였어. 본인도 김현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더군. 어릴 때부터 어떤 아저씨 손에 맡겨져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고 주민등록도 없이 지내다가 15살이 되어서야 임시로 출생신고를 했대. 원래 정보는 다 바뀌어버린 거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언니 생각엔 그 사람이? 언니는 심각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하지만 그 친구에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실종된 사람을 찾는 사람인 척 어린 시절이나 희미한 기억에 대해 물어봤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그 친구 말로는 꿈을 꿀 때마다 갈색 저고리를 입고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부엌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을 꾼다는 거야. 왜 수십 년 동안 그런 꿈을 꾸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매일 점심때면 시어머니께서 뒷마당 부엌에 앉아 쌀을 씻으며 아주 슬픈 곡조의 자장가를 흥얼거리셨습니다. 마치 눈물을 애써 참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기곤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의 저녁 준비를 도우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는 자장가는 참 독특해요. 어떤 때는 민요 같고 어떤 때는 시를 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바람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 현우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인데 그냥 버릇이 돼서 그래. 저는 가슴속의 충격을 애써 감췄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 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툇마루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니는 말했습니다. 현우 씨를 시어머니와 만나게 해줘야지.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해. 만약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충격은 두 분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우 씨가 정말 시부모님의 아들이라면 대체 누가 그를 데려간 걸까? 왜? 그리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30년 동안이나 그 비밀을 숨기게 만들었을까? 혹시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이 가족 중 누군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밤의 소음보다 더 무서운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집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며 등골이 오싹할 만큼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대체 이 집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저는 셀 수 없이 자문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쿵쿵거리는 소리, 시어머니의 불안한 눈빛, 시아버지의 깊은 침묵, 그리고 실종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뒤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현우 씨의 숙소 앞에서 찍어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달 전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을 때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서 복권을 팔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 제가 복권 한 장을 사려고 손을 내밀자 그는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지만 마치 전생에 알았던 사람처럼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그를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끌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하고 묻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저 사람 인상이 너무 안 좋다. 어서 가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권 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언니에게 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어쩌면 그날 바로 아들을 알아보셨지만 애써 부정하셨던 거겠지. 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현우 씨를 다시 만나러 갈 거야. 이번에는 이야기의 일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이야. 만약 그가 동의한다면 시부모님과 만나게 해주려고. 하지만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그 후에 따라올 일들 중 무엇이 더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향집에 보낼 선물을 산다는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현우 씨가 사는 낡은 숙소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자 오래전 비극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아주버님일지도 모르는 사람을요. 숙소는 좁고 축축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려던 찰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현우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찾아왔던 미영 씨의 동생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요. 좋은 분 같았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건 아저씨께서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현우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은 아주 단출했습니다. 낡은 나무 침대와 접이식 책상, 작은 책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여자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 직접 그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꿈속에서 항상 이분을 봐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하고 흥얼거리는 목소리, 밥 익는 냄새, 장작 타는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시어머니가 부르시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박자, 그런 억양으로 노래를 부를 순 없을 겁니다. 마치 모든 음절이 노래하는 사람의 피와 살이 된 것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녹화 버튼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그 자장가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요리하시면서 부르시던 노래를 녹음해둔 파일을 틀었습니다. 자장가가 흘러나오자 현우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동그래졌다가 이내 감겼고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이 목소리예요. 밤마다 꿈에서 이분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제가 헛것을 듣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남자는 현우가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우가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실종되었는가? 누가 그 어린아이를 데려갔는가? 그리고 무엇이 시부모님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죄처럼 그 진실을 숨기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오랫동안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문을 두드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가 만나겠다고 했어. 내일. 저는 언니를 돌아보며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언니.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진실은 낡은 나무 괴짝 속에서, 밤의 소음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수만은 없어. 누군가는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과거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제게 빨래를 일찍 널라거나 아침 식사에 대해 물으셨을 시어머니조차 조용히 차를 따르시고는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도 차도 마시지 않으셨죠. 마치 두 분 모두 곧 닥쳐올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1초가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비됐니? 현우 씨, 골목 어귀에 도착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시어머니 곁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어머니께서 한때 무척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셨죠. 누구냐고 묻지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이젠 피하지 않으마. 언니가 현우 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툇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셨습니다. 두 다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부서져 내릴 것처럼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백 개의 낡은 기억을 밟고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현우 씨 가까이 다가섰을 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두 손을 꽉 쥔 채 붉어진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현우 맞지?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 메마른 계절의 소나기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해드려서 그 광경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현우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널 지켜주지 못한 우리 잘못이다. 엉뚱한 사람을 믿었던 우리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믿었다니 누구일까요? 누가 현우 씨를 사라지게 한 걸까요? 누가 이 끔찍한 상처를 만든 걸까요? 언니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현우 씨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보며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돌 의자에 앉으셨고 저와 언니 그리고 현우 씨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집 전체가 너무나 고요해서 담장 밖 새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해에 우리 집이 무척 어려웠단다. 나와 내 아버지는 막노동을 나갔고 아이는 집에 있던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겼지. 그분은 몇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며 신뢰를 쌓은 사람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겠다며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그 아주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어. 나를 찾지 마시오. 이 아이는 이 집에 살아서는 안 될 아이라 내가 데려가는 것이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척들에게 큰아들이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창피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그 도우미 아주머니는 원래 부잣집에서 일하다가 돈을 훔친 죄로 쫓겨난 사람이었어. 그러다 우리 집에 들어왔지. 처음에는 착하고 성실해서 다들 아이를 친손주처럼 아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이를 유괴해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며 도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어떤 사람이 중부지방 터미널에서 그 아주머니를 봤다고 제보했지만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시아버지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비어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밤마다 네가 우리를 부르는 꿈을 꿨지. 아비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일기를 쓰고 낡은 장난감과 네가 입던 옷을 간직하며 매일 밤 괴짝을 열어 내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느꼈던 거다. 현우 씨는 더 깊이 고개를 숙여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억나요? 그 노래,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멀고 아주 따뜻한 곳으로 이끌리는 기분이었어요. 마당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 씨를 꼭 껴안고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깊은 구덩이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세 사람이 혈육의 재회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도우미 아주머니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아직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왜 이 아이는 이 집에 살아서는 안 될 아이라는 말을 남겼을까? 어쩌면 더 깊고 더 지독한 비밀이 아직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점심, 집안은 따뜻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 씨에게서 거의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손을 만졌다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시기를 반복하셨죠. 마치 눈 한 번 깜빡이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으셨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장남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남편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현우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자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 친형님이세요? 현우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아마 핏줄은 서로 알아보는 거겠지.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형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혹시라도 버릇없이 굴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산산조각 난 줄 알았던 한 가족이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예감대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제가 불을 끄려는데 언니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마의 노란 불빛이 언니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깊은 생각에 잠긴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아직 안 잤어?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전화했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만한 정보를 하나 보내줬어. 그게 뭔데? 언니는 제게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첫 장에는 1991년 아동 유괴 사건 조사 기록서 피해자 김현우 6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모호했지만 제 숨을 멎게 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친족 내부의 재산 분할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중 일부가 사람을 고용해 유괴를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있음. 저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시댁에서는 땅을 나누는 문제로 시끄러웠대. 장남인 현우가 법적으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지. 어떤 가족이 그 땅을 전부 차지하고 싶어서 도우미 아주머니와 짜고 현우를 멀리 보낸 다음 모든 죄를 그 아주머니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니, 누굴 의심하는 거야? 언니는 저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의 작은아버지, 시아버지의 남동생이야. 저는 툇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아버님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제식 아저씨. 친척들 사이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으로 멀리서 사업을 하다 고향에 돌아와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지으셨죠. 겉보기에는 온화했지만 명절에 모일 때면 늘 시선을 피하거나 애매한 말을 던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상속자는 딱 한 명이면 좋게 욕심부리다 집안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은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이름은 박씨였어. 원래 다른 집에서 절도죄로 쫓겨난 전과가 있었고 그 후 자취를 감췄는데 2년 뒤에 갑자기 이웃 동네에서 입양한 아들이라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대. 서류도 출생 신고도 없이. 내가 옛날 사진이랑 대조해봤어. 현우가 확실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제식 아저씨랑은 무슨 관계가?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식 아저씨가 박씨 아주머니와 여러 번 만나는 걸 봤다는 익명의 투서가 당시 파출소에 접수됐었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묵살됐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이제 언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보려고 해.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만약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감격적인 가족 상봉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혈육이 땅 때문에 조카를 유괴하는 끔찍한 범죄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시부모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두운 얼굴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언니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방금 박 씨라고 했느냐?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자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을 햇빛 아래로 꺼내놓을 때가 되었구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보다 더 끔찍한 고통, 바로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마주해야 하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마의 불빛 아래로 걸어 나오신 그 순간 시간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밤바람이 뒷마당에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마치 천지 만물도 아버님이 하실 말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툇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늘게 떨고 계셨죠. 언니와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재촉하거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파헤쳐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한아버지, 이자영,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던 한 남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긴 열병을 앓은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내가 30년 넘게 묻어두려고 했던 이야기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상처는 안에서 골마 터지는구나. 아버님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전적으로 유괴범인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집에 들인 것은 바로 나였다. 그때 내 동생 제식이가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 제식이는 우리 집에 찾아와 땅을 팔아서 형제끼리 나눠 사업 자금을 하자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을 탐욕 때문에 팔 수는 없다며 거절했지. 아버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 씨 아주머니가 현우와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다. 나는 별 생각이 없었고 내 어머니는 그저 아이를 예뻐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게 제식이가 심어놓은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식이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실히는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내가 우연히 제식이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그 꼬마 녀석만 사라지면 땅 나눌 필요도 없어. 형님하고는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저와 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지. 게다가 내 어머니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 충격을 받을까봐, 집안이 풍비박산 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현우가 사라졌다.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다녔다. 내 어머니는 충격으로 유산할 뻔했지. 그런데 제식이는 오히려 자기가 더 후회하는 척하며 함께 아이를 찾겠다고 나섰다. 의심은 갔지만 증거 없이 동생을 죄인으로 몰 수는 없었다. 파출소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누군가 진실을 알지만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사라졌지. 중부지방에 산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때는 연락하기도 어렵고 돈도 없었다. 멀리까지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저 희미한 희망만 품고 살았던 거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늘 과묵하고 엄격하며 때로는 보수적인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밤 제 앞에는 아들을 잃은 고통, 무력감에 대한 자책, 그리고 혈육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부서져 버린 한 아버지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편지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모두 태워버렸다. 혹시라도 내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만약 내 어머니가 알았다면 아마 살아내지 못했을 게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붉어진 눈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 계셨습니다. 두 손을 꽉 쥔 모습이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와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 전부 사실인가요? 아버님은 차마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셨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 아들을 빼앗아간 남편의 동생과 한 집에서 살아온 거군요.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흐느끼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침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마구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언니가 놀라 따라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낡은 천 보따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바로 어머니 자신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중간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연관된 것 같다.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아이 방 앞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낯선 담배 냄새가 났다. 이 집에서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제식 서방님뿐이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30년 동안 의심하고 가슴에 묻고 일기장에 고통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던 겁니다. 언니가 다가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박씨 아주머니 주소를 알아냈어요. 원하신다면 만나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셔야죠.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도 차도 마시지 않으셨죠. 마치 두 분 모두 곧 닥쳐올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1초가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비됐니? 현우 씨, 골목 어귀에 도착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시어머니 곁에 멈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어머니께서 한때 무척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셨죠. 누구냐고 묻지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이젠 피하지 않으마. 언니가 현우 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채 마루에 닿기도 전에 언니와 시어머니는 박씨 아주머니가 산다는 이웃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든 죽었든 내 아들을 삼켜버린 그 검은 구멍의 정체를 똑똑히 보고 와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분을 배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웅도 하지 않고 집안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현우 씨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복잡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형의 등 뒤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두 남자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 점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만났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신은 멀쩡하셔.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후유증이 있어서 말을 천천히 하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알아보시더라.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 현우 오빠 데려간 거 인정하셨어.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자기는 약속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어.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아이와 함께 사라져서 친아들처럼 키우고 모든 연락을 끊어야 했다고 제식 아저씨.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으셨지만 그 사람이 독한 담배를 피우고 목소리가 낮고 걸걸하며 그 아이만 없으면 모든 땅이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묘사하셨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열하셨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발이 차가워졌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아이가 친척의 탐욕 때문에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야 했다니,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가족이 형제의 피부치를 이용해 덫을 놓았다니. 그날 저녁 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별 말씀 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 현우 씨, 그리고 저와 언니까지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낡고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을 펼치자 저는 그것이 오래된 편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씨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날 제식 서방님이 내게 보낸 편지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아서 숨겨왔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제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식 아저씨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자식은 하늘이 주는 것이고 하늘이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지키고 없는 자는 억지로 붙들 수 없는 법입니다. 어차피 나눠야 할 집안, 아이 하나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훗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신음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날 모든 것을 밝혔어야 했다. 내가 비겁했다. 집안 망신당할까봐, 동생이 감옥 갈까봐 침묵했다. 그 대가는 30년의 지옥이었어. 현우 씨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지 않으셨어요. 틀린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그 사람입니다. 남편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나는 이 편지들과 박씨 아주머니의 증언을 가지고 경찰서에 갈 것이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든 아니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나는 흑백을 가려야겠다. 내 아들 현우가 평생 버림받은 아이처럼 살게 할 수는 없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지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고통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하는 일이고요. 현우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저는 그 어떤 처벌보다도 그 사실이 더 필요해요. 저는 다가가 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실의 끝까지 갈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전의 밤들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물러가고 정의와 가족의 그리고 어두운 세월 끝에 부활을 알리는 여명의 빛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식 아저씨와의 다가올 대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 과거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모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알리는 괴종식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박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신 채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화장도 장신구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받는 것도 감수할 준비가 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툇마루에 서서 아내와 큰아들의 뒷모습을 붉어진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수십 년간 서랍 속에 간직해온 현우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라이터를 꽉 쥐고 계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님 역시 마음속에서 거대한 정화를 겪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언니와 현우 씨는 시어머니를 따라 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서류와 재식 아저씨의 편지, 박씨 아주머니의 녹취 증언, 그리고 현우 씨가 낡은 숙소에서 지낼 때 사용했던 임시거주 증명서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언니와 시어머니께서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현우 씨와 함께 민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현우 씨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벽에 걸린 처벌 규정 안내판을 멍하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나에게 정말 부모님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믿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루하루 현실이 되고 있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질문 속에서 살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언니는 제게 괜찮다는 신호로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분이 함께 나와 시어머니께 고소장 접수 확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고 주요 증인들이 고령이신 관계로 본 사건을 도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심층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절차에 따라 김재식 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넘게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던 재식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자가용을 몰고 와 대문 바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차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서셨고 손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재식 아저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배는 조금 나왔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온 가족이 모여서 무슨 연극이라도 꾸미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툇마루에서 내려와 그와 마주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쇳물처럼 무거웠습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재식 아저씨는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아들이요? 그 애는 죽었잖소. 친척들한테 열병으로 죽었다고 직접 말하지 않으셨소.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거짓말을 했지요. 하지만 오늘 그 아이는 이 집에 서 있습니다. 돌아왔고 제 자장가를 부르던 꿈을 기억하고 서방님이 드나들던 그 부엌의 희미한 등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식 아저씨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툇마루에 서 있는 현우 씨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닮았군. 정말 닮았어. 언니가 나서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씨 아주머니의 증언도, 아저씨의 친필 편지도, 그리고 현우 오빠가 사라지기 전
아저씨가 그분과 접촉했던 것을 본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제식 아저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무너질 것 같아. 다들 똑똑한 척은 저는 시어머니께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법이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밝혀줄 겁니다. 저는 서방님이 감옥에 가길 바라지 않아요. 다만 서방님이 이 집안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 사실을 지울 수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식 아저씨는 잠시 굳어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차로 돌아섰습니다. 마음대로들 하시오. 난 두렵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도 낡은 과거를 들추려면 그 대가도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거요. 그의 차는 30여 년 전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낡은 과거의 한 부분을 떠나보내듯 가슴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마침내 진실이 고개를 들었다는 것을요. 제식 아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집안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한숨 소리도 식사 후의 수군거림도 없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불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생활하셨지만 매일 아침 거실에 놓인 현우 씨의 6살 적 낡은 사진 앞에 향을 피우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켰어야 했는데. 현우 씨는 계속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뒤뜰에 버려진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시들었던 장미 넝쿨은 그의 손길을 거쳐 다시 살아났고 매일 오후 물을 주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복권을 팔아 하루를 연명했던 한 사람의 손길 아래 정원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나갔다가 저는 현우 씨가 시아버지와 함께 돌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사라진 날 아비는 거의 미치는 줄 알았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만 들리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내 어미는 네가 덮던 이불을 끌어안고 매일 밤을 지새웠지. 우리는 누구에게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창피하고 또 너무 아파서. 현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 누군가에게 그냥 줘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생각이 저를 조금씩 죽여갔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다해 보상해 주마. 네가 허락한다면.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식 아저씨가 오래전 유괴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는 금세 친척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골 동네에서 비밀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서 안부를 묻는 척 상황을 떠보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큰아버님은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아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안일을 경찰서까지 끌고 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겠나. 제식이가 잘못했다 해도 한 집안 식구인데 온 집안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게야?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안 식구이기에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돌아왔으니 더는 아들이 유령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아버님은 화를 내며 돌아가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셨다는 것을. 사흘 후 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식 아저씨가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통보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증언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재식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의 처남, 즉 현우 씨를 가짜 서류로 다른 지방으로 빼돌리는 것을 도운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고로 사망했지만 당시의 서류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대.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대. 처벌은 못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공개될 거야.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바라지 않아. 다만 조상님 제삿날에 죄 없는 사람인 첫 고개 숙여 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정확히 일주일 후 재식 아저씨는 1991년 아동 유괴 사건의 공모 및 은폐 혐의 피의자로 면사무소 게시판에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온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을 표했고 어떤 분은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어떤 분은 예전에 어머니가 실종된 아들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30년의 고통을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는 예전에 남편이 총각 시절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창틀을 닫고 책장에 책들을 정리하고 시부모님께서 서랍 속에 간직해 오셨던 자신의 낡은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재수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믿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재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느 시장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아니었어도 어머니는 아주버님을 알아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아주버님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사셨으니까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보실 때마다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왔구나, 내 아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상처는 아직 남아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부서진 가족이라도 사랑만 남아있다면 언제나 다시 하나가 될 기회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던 현우, 그는 마침내 돌아올 길을 찾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이상하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그런 활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빈 공간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간과 음모에 의해 찢겨나간 가족이라는 그림을 함께 꿰매는 듯한 충만함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주눅들지도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처럼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큼의 과묵함과 누구든 마음을 열게 하는 진솔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아버지를 도와 분재를 돌보고 저녁에는 시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다듬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현우 씨가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웃는 일이 많아졌고 시아버지는 해질녘 마당에 홀로 앉아 계시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하루는 식사 중에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저를 울컥하게 만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야 집이 꽉 차는구나. 이게 진짜 밥상이지. 남편은 처음에는 현우 씨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툇마루에서 두 형제가 장기를 두며 서로를 놀리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라고 배우며 자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그러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제식 아저씨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사건은 도경찰청으로 넘어갔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식 씨, 종친회장 자리에서 곧 쫓겨난대.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 땅 때문에 친족할을 해코지한 사람인데, 쯧쯧. 시어머니는 그런 말들에 대해 아무런 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에서 호박을 깎으며 제게 딱 한 번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남이 나를 욕하면 한 번 아프고 말지만 내 동생을 욕하면 10번 아프더구나. 하지만 아파도 받아들여야지. 내가 진실을 밝히기로 선택했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반평생 동안 어머니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누구도 망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긴 세월 동안 어머니는 미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고 저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어머니가 당당히 고개를 드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오 무렵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우 씨에게 보충 진술을 위해 나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직인이 찍힌 공식 소환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소환장을 받아들 때 손을 살짝 떠는 것을 보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면사무소로 가는 길, 현우 씨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작은아버지가 잡혀가면 어머니는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고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란다. 저는 언니를 쳐다보았고 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야말로 상처의 끝을 지나온 한 여인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날 조사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들은 시어머니께 제식 아저씨의 편지에 담긴 세부 내용과 박씨 아주머니의 증언, 그리고 일기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우 씨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삶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누가 키웠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학대당한 적은 없는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훨씬 가벼워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믿어주고 기록해 주었으니까요. 오후에 저는 과일을 좀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제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제식 씨, 경찰서에서 소환장 왔대. 집으로 직접 배달됐다더라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지. 뭐야. 저는 아무 반응 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저는 통쾌함 대신 죄와 거짓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현우 씨가 일어나 시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가게를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갚아야 할 빚도 좀 있고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형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언제든 돌아와도 돼. 마당의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을 비추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 그리고 시아버지가 마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가족도 용기 있게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 너그럽게 마음을 여는 한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은 부드럽지만 감정이 가득한 전환기처럼 흘러갔습니다. 현우 씨는 매일 일찍 일어나 집안에 먼지 쌓인 곳을 청소하고 삐걱거리는 부엌 창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좋아했지만 다시는 먹을 기회가 없었던 옛날 과자를 시장에서 사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현우 씨를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현우 씨가 배낭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 음식, 저 음식을 더 만들고 옥수수를 삶으며 다 먹고 가라고 핑계를 대셨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아들이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까요. 현우 씨가 떠나는 날 아침 온 가족이 배웅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무줄로 단단히 싼 종이 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 어릴 적 물건들이다. 내 어미가 소중히 간직했지. 낡은 스웨터랑 네가 처음 신었던 신발이다. 이걸 보면서 네게도 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거라. 현우 씨는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어머니는 놓기 싫다는 듯 아들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을 문 쪽으로 살며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일 다 마치고 돌아오렴. 어미는 바라는 것 없다. 그저 네가 더는 떠돌지 않고 반듯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된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는 시동 소리를 내며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길고 긴 감정의 여정 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제식 아저씨 사건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니는 현우 씨가 다시 심어놓은 하얀 장민넝쿨 옆에 저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왔어. 도 경찰청에서 서류가 유효하다고 확인했대. 박 씨 아주머니와 제식 아저씨의 진술 녹취도 마쳤고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제식 아저씨는 사회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종친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고 앞으로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으니까요. 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제식 아저씨가 아니야.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거나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야. 친척이라는 이유로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언니,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침묵에서 걸어 나올 거라고 생각해. 우리 어머님이 그 첫 번째 사람이셨어. 나는 그런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언니는 웃었습니다. 맞아. 내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이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에 마른 체격에 빛바랜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식 아저씨의 옛 친구이자 한때 먼 지방에서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 무언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를 내어드리자 시아버지가 나와 옛 친구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자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제식이한테서 박씨라는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네. 아주 거친 목소리로. 그 애 조용히 잘 데리고 있어. 다시는 여기 데려올 생각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 자네 목도 챙겨놨어 라고 하더군. 그때는 사업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무슨 일이었는지 알 것 같네. 그 말은 아물어 가던 기억의 상처를 다시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님은 조상님 위패 앞에 오랫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그저 재처럼 고요한 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쓰는 어르신을 모셔와 정명당, 정민닥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현판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 대청마루 중앙 위패 아래에 걸게 하셨습니다. 바른 이름을 찾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현우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서랍 속이나 낡은 호적, 친척들의 어정쩡한 이야기 속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의 한가운데에 걸려 하나의 확인이자 속죄이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희 집 같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현판이나 제사는 그 어떤 사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머니의 이 행동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던 한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밤에 쿵쿵거리는 소리, 나무 괴짝, 낡은 일기장. 그리고 제가 무언가 물을 때마다 불안해하시던 시어머니의 눈빛에 대해 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현우 오빠가 오히려 이 집의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고통은 눈물로써 제 이름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남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일어설 것인가 계속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우리 시댁 식구들은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낡은 기와 지붕 위로 고요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든 남은 세월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제가 뒷마당에서 배추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 씨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재수 씨, 어머니 집에 계세요?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랑 먼저 통화하고 싶어서요. 이제 정리 다 끝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계세요. 마당에서 벼 말리고 계셔요.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현우냐, 별일 없고 하고 묻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내 어머니는 눈물 사이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너라, 아가, 어서 오너라. 어머니가 내 방 다 치워놨다. 새 이불에 내 낡은 사진도 다시 걸어놨어. 어서 와서 같이 밥 먹자. 전화가 끊긴 후에도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핸드폰을 가슴에 꼭 껴안은 모습이 마치 온 세상을 끌어안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좋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오는 줄 알았지.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기쁨에 울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온 물건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긁힌 자국이 선명한 낡은 빨간색 어린이 자전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댁 창고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형 어릴 때 타던 자전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낡은 안장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자전거, 내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6살 생일 선물로 밤마다 다리가 아플 때까지 이 마당을 뱅뱅 돌았지.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내 아버지가 밤새도록 이 자전거만 닦고 있더구나. 아무 말도 없이.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기억들이 해질녘 바람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전거를 대청마루 제사상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여기 둘게요. 형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이 어린 시절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 그의 오토바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 차림에 빛바랜 갈색 배낭과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려나가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어머니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침묵했습니다. 마치 지난 30년간 잡아주지 못했던 손, 달래주지 못했던 슬픔, 저녁 밥상에서 부르지 못했던 이름을 모두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말이나 극적인 장면을 넘어선 오직 진실하고 순수한 혈육의 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언니와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종이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관계 증명서, 신청서, 임시 거주증 사본,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썼던 이력서, 그리고 맨 위에는 길 잃은 아이의 일기라고 쓰인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돌아올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이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결코 잊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올 길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서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수첩을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으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복사해서 경찰서에 한 부 제출해야 해요. 현우 오빠가 서류 위가 아니라 심장으로 살아 존재했다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그날 오후 저와 언니는 시장에 가서 닭고기와 채소, 과일을 사와 현우 씨를 위한 환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시아버지는 장작을 패고 시어머니는 쌀을 씻고 현우 씨는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밥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내 아들이 온전하고 반듯하며 어릴 적처럼 착한 모습으로 돌아온 날이니까. 모두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황혼이 현우 씨의 얼굴을 부드럽고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처음으로 밥상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창문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앞으로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언니는 말했습니다. 제식 아저씨의 일은 아직 남아있지. 하지만 그거 아니? 그런 상처들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어도 내 시댁 식구들은 이미 일어서서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하기를 선택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으며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서로를 다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부드러운 밤바람에 씻겨나가는 낡은 기억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